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범 작가는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저 많죠. 저는 만화가 데뷔 준비했을 때 하고요. 데뷔했던 시절.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지금의 아내 만났을 때. 만화 그리면서 이제 어떻게 결혼 준비하냐 뭐 이런 거. 아내를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 예, 왜냐면 만화를 좋아하는 독자 입장에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요? 되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저한테. 설마 아내가 이 프로를 꼭 보는 건 아니죠? 그렇기도 합니다. 중요해요. 아내에게 점수 딸 멘트만 하는구만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김현욱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소중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재수해서 갔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합격했을 때 그 순간, 뭐 이런 순간들이 이제 막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나운서 합격했다고 통지를 받은 날, 맞네요. 뭐 이런 날들. 쭉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군대 가가지고 첫 발령 받았을 때. 많네요, 굉장히. 엄청 많죠, 사람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의 김현욱 아나운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다 쌓여서 지금의 이종범 작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기억 없이 어떤 과정 없이 현재의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순간을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또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든타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되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죠? 두 분 다 사실 뭐 응급자가 들어가면 항상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송 정도로는 별로 긴장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나오셨으니까 긴장되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환자를 볼 때는 뭐 판단하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긴장 같은 거를 생각할 그런 여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평소에 그 가르치실 때하고 오늘 이 장소하고. 사실 제가 원래 직업이 이전에는 응구사였습니다. 네? 응급구조사였습니다. 응구사.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장에서 이러한 정말 이런 아찔한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이러한 심장이 쿵쿵 뛴다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시군요. 두 분이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약간. 평소에 아세요? 처음 뵀어요. 처음 뵀어요? 되게 어색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하게 오늘 두 분이 약간 느낌이 비슷하세요. 나오시면 완전 반대 성향의 분들도 계신데.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이 사전에 인사는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잘 안 시키는데 두 분 악수 한번 하시죠. 이런 거 시키고 그러세요. 굉장히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두 분이. 말씀하신 비슷한 과라서 아마 그러신가 봐요.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닮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를 먼저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시간. 골든타임. 제가 언급했던 단어였는데 골든타임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골든타임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골든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할 때 쓰이고 가장 가치 있는 어떤 상을 줄 때도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골든타임.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효철 교수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골든타임은 골든타임제라고 있는데요. 화재 발생 시에 현장에 5분 이내에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정지 역시 4분에서 5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은 아마 환자에게 아주 해로운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목표로 가지고 하는 게 골든타이밍입니다. 사실 뭐 드라마로 나왔었던 단어일 정도로 사람들이 그 단어 자체는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오늘 되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문성우 교수님께 저희가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생과사의 경계, 이 심정지에서 또 황금시간 골든타임 4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매진이라고 하면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과 그리고 첨단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과거의 안타까운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000년도 잠실 야구장입니다.
임수혁 선수가 2루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쓰러졌죠. 이 주변에 동료들이 많이 모여서 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이 전혀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수는 심한 뇌 손상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죠. 아마도 요즘 이런 일이 잠실 야구장에서 또 발생을 한다면 똑같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은 자주 발생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자주 경험을 하곤 합니다. 다시 잠실 야구장입니다. 관중이 다 들어차면 28,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28,000명이라는 숫자가 저희 우리나라에서 1년간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의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이만큼 잠실 야구장에 가득 찰 정도의 관중이 수의 사람이 1년에 심정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 몇 명 정도가 살까요? 대략 작년하고 재작년 우리나라 심정지 생존율이 한 4.6, 4.8% 사이였거든요. 그럼 아마 외야 관중석에 이만큼 구석을 차지할 정도의 사람만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좀 더 이 선진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했다고 하는 북유럽이나 이런 쪽 또 다른 도시에 한 10% 정도 생존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2배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심정지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손꼽는 장소가 미국의 시애틀입니다. 거기는 한 18% 정도 환자가 생존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심정지로부터 생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에 따른 또는 국가에 따른 지역에 따른 이런 심정지 생존율의 현격한 차이를 우리는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은 한시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먹으면 혈액을 우리 온몸에 전달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조직이 산소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 심장이 그런 펌프로서의 기능을 멈추고 정지해버린다거나 또는 부들부들 떠는 심실세동의 상태가 되면 심정지 또는 심장마비라고 부르게 되죠. 특히나 우리 뇌는 이 심정지 상태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4분 이상이 지나면 이 뇌세포의 죽는 속도가 아주 급격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분이라는 시간을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황금 시간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되도록 빨리 이 안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소생술이 제공돼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가 살 가능성은 아주 떨어지고요. 살더라도 뇌 손상과 같은 심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그림은 생존 사슬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제대로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단계별로 사슬로 엮어놓은 거죠. 이 중간에 사슬이 하나라도 끊기면 그 환자의 좋은 생존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처음은 뭘로 시작할까요?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빨리 심정지 확인을 하고 119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빨리 멈춰있는 심장을 대신해서 가슴 중앙을 빠르고 세게 눌러서 우리 산소를 머금은 혈류를 몸으로 보내줘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 충격기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걸 사용해서 심실세동을 재세동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불가한 여건이라면 119 구급대원이 도착을 해서 재세동을 시행을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약물 투여와 같은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1차 소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체온 치료나 또는 원인 교정을 위한 심혈관 시술과 같은 그런 심정지후 통합 치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반인 단계로부터 구급 단계, 그 다음에 병원 단계로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잘 돌아가야 심정지 환자의 제대로 된 생존을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처음 발견하고 처음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문성우 교수님의 강연을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 사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는 보니까 한 90% 정도 이상이 살더군요. 예, 그렇죠. 근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4점 몇 %밖에 못 산다. 라고 네. 얘기를 하셔서 참 충격이네요, 일단. 뭐 작년 재작년이 한 4.6에서 4.8%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한 7년 전만 해도 불과 한 2.5%, 2.6% 정도였거든요. 한 2배 된 거네요, 그래도. 예,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네. 그만큼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꾸준히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 바로 목격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 골든타임에 행동을 해주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른 나라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시애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생존율이 거의 20% 가까이 네. 된다는 거는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나라랑?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수십 년 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고 네네. 구급 시스템을 체계화적으로 전문적으로 갖추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오래전부터 기울였고 또 병원 시스템도 잘 구축을 해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심정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파악들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4분 안에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이제 상징적으로 4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그 생존율은 확실히 높아지고 그런 건장한 성인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부정맥을 일으켜서 이런 심장마비 상황이 됐다면 처음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해주고 특히 흉부압박을 제대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빠른 제세동이 일어난다면 거의 생존 가능성은 한 7, 80%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엔 처음에 제대로 된 어떤 소생술이 제공이 됐으면 틀림없이 살 수 있고 또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4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짧거든요, 사실. 그렇죠. 몇 마디 하면 4분 지나가거든요. 예. 그 순간 안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돕는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당사자 입장에서 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천운이죠, 천운. 그러니까 천운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일단 문 교수님의 강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나와주시죠.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네, 홍익대학교 대학원생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씨. 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골든타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색다른 질문. 그러네, 우리는 이렇게 해라라고만 얘기했는데 혹시나 뭐 네. 깨세요 하면서 뺨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두려움. 예. 두려움. 뭐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실제로 심정지가 상태가 아닌데 심폐소생술을 제공한 경우들을 찾아서 조사를 해봐도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꼭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법률로도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법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인이 어떤 좋은 의지를 가지고 도움을 줬을 때는 그걸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우철 교수님께서는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와 관련된 생명과 직결된 사고를 기도폐쇄 관련해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뉴스에 보도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밥집이었는데 한 초등학생이 김밥을 먹다가 목에 김밥이 걸렸습니다. 그걸 보고 주인이 긴급박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해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해냈었습니다. 그 방법이 하임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하자면 복부 밀어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폐소는 우리 흔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국 소비자 연구 결과에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안전사고 중에 추락,
미끄러짐, 그 다음으로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10세 미만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기도 폐쇄는 특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기도 폐쇄와 안전 기도 폐쇄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분적인 기도 폐쇄는 환자가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기침을 유도해서 실제적으로 이물질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안전 기도 폐쇄는 환자가 호흡곤란이나 피부색이나 입안이나 이러한 창백해지거나 회색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조가 보이게 되면은 먼저 환자 앞에 목에 뭐가 걸렸나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러한 V자 사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인을 보게 되면은 환자의 등 뒤에 돌아서서 환자의 허리를 감싸서 먼저 배꼽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상돌기가 있는데요. 이런 검상돌기 중앙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반대편에 손을 감싸서 복부를 밀어서 2로 당기는 45도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임산부나 비만인 환자가 되겠죠. 예, 손을 펼쳤을 때 배꼽 아래에, 배꼽 위에나 명치 사이에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 족곡제 중앙에 엄지손가락을 대서 다른 손을 포개어서 흉부를 밀쳐드리기 내법을 하면 됩니다. 의식이 있는 영아는 등두르기법과 흉부 밀어내기법을 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머리와 목을 반듯하게 지지해 줘야 됩니다. 지지해서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위치하고요. 얼굴이 밑으로 가게 해서 견갑골의 양중앙에 강하게 5번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양 족곡제 중앙에서 손가락 너비를 한 뗀 지점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슴 압박 5번을 실시해 줍니다. 언제까지 실시해야 되냐면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호철 교수님의 기도 폐쇄 대처법, 기도 폐쇄됐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주신 건데. 하임리법이라고. 네. 예. 근데 이게 이 목이 막혀 있는 경우에 여기가 이제 목 구멍 자체가 꽉 막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배를 하는 경우가 여기 있는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공기 압박을 줘서 밀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네. 네. 몸 안에 있는 배의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배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배태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 생일 축하하면은 샴페인 같은 거 터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한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러게요. 기도 폐쇄가 왜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히는 거면 내려가거나 나오거나 할 것 같은데 왜 기도가 폐쇄되는 건가요? 주로? 가장 흔한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잘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데 크게 웃거나 장난하거나 그럴 경우에 갑자기 발생을 넘어가는 합니다.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나 네. 이러한 감염에 의해서 기도에 있는 세포가 부어올라서 발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음주를 하는 경우에 네. 이 분비물이 증가돼 가지고 네. 기도를 폐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치아나 틀니에 의해서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응급처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하나는 심정지, 하나는 기도 폐쇄.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더 흥미로운 응급처치 방법이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임혜진. 3D 프린터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4D 프린팅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은 이 인형이 번쩍하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현웅 아나운서님이 자기랑 똑같은 미니어처 하나 갖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만들 제 수 입으로 차마 얘기 못했어요. 저랑 똑같은 미니어처를 원하는 팬분들이 한 분도 없을까 봐요? 저는 갖고 싶지 않아요.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강연 임혜진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나 또 긴박한 상황을 겪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게 이제 주제네요. 자, 이런 주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최근에 응급의료는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네. 구급 서비스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네네. 또 기본적으로 응급의료 센터들의 어떤 자원도 풍부해지고 역할도 아주 충실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질적인 도약을 통해서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그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또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아무리 구축이 잘 돼 있어도 네. 결국은 병원에서 나를 구하러 오는 사이에 시간이 항상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이를테면 가족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배워두는 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응급처치를 배워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내가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주 많은 시간을 그 병원 전에 허비를 하거든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기. 예.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빨리 가서 또 모든 질환의 골든 타임이 또 있으니까요. 특히나 뭐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이제 그 병원 방문하기 전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되는 게 우리 가족 중에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의학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없더라도 이런 강연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좀 가지고 있다면 남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좀 더 현실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문성우 교수님께서 또 강연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급의료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또 응급의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을 담보해야 될까요? 이제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을 진단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마도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를 내가 찾아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뭐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선택을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적절한 응급의료 센터를 바로 방문을 해야 되겠죠. 바람직하게는 아마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중증 응급 질환 또는 상태로부터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 시스템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두 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한 오전 10시부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계속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식은땀도 나고 어지럽고 숨도 찬 듯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평소 다니던 가까운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환자를 평가하니까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이 돼서 어떤 최종 처치가 가능한 그곳으로부터 한 10분 떨어진 지역의 거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전원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이제 최종 치료를 위해서 이 심혈관 시술을 준비하던 중에 환자가 악화돼서 이제 또 사망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은 똑같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고 오전 10시부터 흉통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기억에 냈습니다.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또 교육을 받은 기억, 홍보물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급성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증상인지,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119의 구급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한 5분 뒤 119 구급대원이 도착을 해서 환자를 평가했더니 환자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강하게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송을 하는데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있지만 이 중증 응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최종 처치가 가능한 지역의 거점 병원 한 10분 정도 더 떨어진 그쪽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빠른 시간 안에 처치를 받고 안정화돼서 3일 뒤에 퇴원을 할 수 있었죠. 자, 시작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건 뭘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일반 대중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입니다. 어떠한 증상이 응급 상황인지, 어떤 경우에 내가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119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뇌졸중일 때 손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최종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중 교육과 홍보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단계가 병원 가기 전에, 증상 시작부터 병원 가기 전까지의 단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구급 서비스입니다. 이 전문적인 구급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또 이 적절한 현장 이송 중 처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따른 중증도를 평가를 해서 이 환자를 중증 치료를 할 병원으로 이송을 할지, 단지 이 경증 환자를 보고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송할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적절히 분포해서, 지역의 거점 병원이 적절히 분포해서 최종 처치를 잘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최종 처치 기관이 분포할 수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1차 응급의료기관이 적절하게 분포를 해서 환자를 1차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응급처치를 하고 최종 처치 병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할 겁니다. 이렇듯이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구급 서비스의 전문화, 그 다음에 병원 시스템의 구축, 이런 통합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어떤 우리 국민들의 중증 응급 상황으로부터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일어나는 좀 징조라고 할까요? 증상 이런 걸 좀 잘 주의 있게 살펴봐라. 이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걸 넘기게 되면 정말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고집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오전에 식사하시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린 할아버지가 괜찮겠거니 하고 그러니까요.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그런 뇌졸중과 같은,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경우에는 증상 시작 후에 한 3시간 이내, 길게 잡으면 한 4시간 반 이내 어떤 혈전 용해제 같은 치료를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재관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놓칩니다. 이미 전날 밤부터 시작됐다거나 오전부터 시작됐는데 저녁에 오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대한 홍보와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흔히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될 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심정지, 좀 전에 말씀하신 뇌졸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그런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네. 그러니까 심혈관이 막히면서 어떤 이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죠. 그럼 그런 경우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증상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흉통입니다. 근데 흉통이 심하게 아플 수도 있지만 그냥
뻐근하게 아주 답답하게 아파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명치가 그렇게 답답하게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식은땀을 흘리거나 뭐 이러면서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지체하지 말고 어떤 응급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또 적절합니다. 저 갑자기 상담하고 싶어지네요.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제가 누운 자리에 식은땀이 나 있어요. 아하. 등 쪽에서. 그 왜 그런 거죠? 병원 가야 됩니까? 아마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매번 제가 잔 자리는 젖어 있어요. 등 쪽이. 왜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유난히 피곤하신다거나 네. 뭐 몸무게가 빠지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에요. 예. 검진을 받아보시죠. 괜찮은 거죠? 네,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위안이 되네요, 이런 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자, 혹시 문성우 교수님의 강연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세요? 예. 모실게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성동구에 사는 김성규라 합니다. 네네네. 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응급 사항이 생길 때 119 해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은 119를 잘 몰라요. 누를지를 모르고 그러면은 뭐 상대 그 응급실이나 이런데 쉽게 알 수 있게 뭐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니면 자식하고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돼 있는 게 있는지. 예.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가면 비상 버튼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있는 곳에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별도의 시스템이 있냐라는 질문이시네요. 예.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아마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네. 구축이 돼서 널리 대중화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제 여러 시범 사업 형태로 의료기관과 그런 어떤 한 라인을 구축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대중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단 아마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방문 가능하고 뭐 이런 서비스들은 또 있어서 수시로 이제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독거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떨까요? 제 생각인데 119를 누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119를 저장해 놓으시고 핸드폰에 교육을 급한 경우에 1번을 누르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 사설 서비스 같은 형태로 그렇게 갑자기 낙상을 당하신다거나 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딱 이렇게 뭐 누르면 이렇게 업체로 연락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되고 있는 형태로 우리 뭐 시큐리티 연결하듯이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비스 형태로 또 제공되고 있기도 하고요. 단 이제 119랑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러네요. 예, 일단 감사드립니다.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호철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대중의 자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심정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심정지 원인에는 크게 감전사고나 뇌졸중, 외상, 뭐 익수사고, 뭐 다양한 이러한 원인들이 되겠지만은 대표적인 그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심정지가 옵니다. 제가 말하자고 하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디에다 신고해야 될까요? 예,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심정지 호흡인지를 알고 상황 인지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주라고 해야 합니다. 흔히 자동 제세동기는 우리 공공기관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KTX 이런 곳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면은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합니다. 가슴 압박은 자세는요. 양 젖꼭지의 한 중앙에 손꿈치를 가운데 둘러놓고요. 깍지를 끼워서 중앙을 최소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눌러야 됩니다. 깊이는 최소 5cm에서 최대 6cm 깊이로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압박을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압박을 했을 때 이완이 돼야 되겠죠. 깊이 5cm로 깊이를 눌렀으면 이완이 5cm 깊이로 이완이 돼야 되고요. 아주 강하고 빠르게 이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배웠지만은 자신감이 없으면 정확한 이치를 보고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해도 환자에게 소생률은 높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을 했는데 자동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면은 내 휴대폰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내 주위에 제세동기가 있는 위치 지역 쳐버리면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제세동기는요, 심장이 정기적인 활동을 못하는 것을 제세동을 해서 전기 충격을 하는 전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심장이 리듬이 비정상적이고 펌프질을 안 했을 때 전기 충격을 줘서 리듬을 원래 정상 리듬으로 부활시키고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동기를 사용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애가 음성으로 신호를 내보냅니다. 먼저 온 버튼을 누르고요. 온 버튼을 누르면 환자에게 가슴에 패치를 붙입시오. 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가슴 패치를 붙이는데요. 2개의 패치를 우측 쇄골 아래, 그 다음에 좌측 왼쪽 흉골에서 좌측 바깥쪽에서 떨어진 갈비뼈 위에다가 붙입니다. 갈비뼈 위에 붙여서 콘서트를 꽂고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리듬을 분석을 할 때는 환자에게 물러난 후에 진행돼야 되고요. 그래서 리듬 분석하고 전기 충격을 줘야 한다는 이러한 음성 신호가 될 때는 다시 한번 가슴 압박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세동에서 충전하는 시간이 약 10초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협회나 우리 미국 심장소생협회나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럽소생협회에서 가슴 압박의 중단 시간을 최소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초 이내에 가슴 압박 지점에서 가슴 압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제세동 해야 한다는 이런 음성 신호가 나오면 물러나고 진짜 주위에 사람이 환자에게 접근하지 않는가 보고 제세동을 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꽉 메웠던 차량이 하나 둘씩 양옆으로 길을 비켜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이는 6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았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인데요. 교차로 부근의 경우에는 소방차, 구급차가 지나갔을 때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서는 좋고요. 그다음에 편도 1차선 경우에는 우측으로 비켜넣어서 비켜주면 되겠고요. 2차선인 경우에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정차를 해서 비켜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3차선의 경우에는 1차선과 3차선으로 비켜줘서 2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통로를 개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연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호철 교수님께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구급차가 왔을 때 피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헷갈린 적이 많은데 네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많이 좀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강연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아까 그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좀 취해 주셨잖아요. 직접 우리가 이걸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네네.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강주에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광주에서부터 지금. 네. 자, 그럼 좀 준비해 주시죠. 이종범 작가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해볼까요? 이종범 작가가 네.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뭔가요? 이거 페이스 실드라고요. 환자가 혹시나 이 환자가 뭐 공기에 감염될 수 있는 환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좀 꺼리침하다 그러시면은 이런 것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이런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자, 아까 배운 대로 똑같이. 어깨를 가볍게 두르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연기 좋다. 자, 그리고 거기 잘생기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 AED 좀 자동 제재동기들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운데를 이 손꿈치를 이용해서요. 깍지를 무릎이 안 좋으신가요? 네. 이렇게요. 네. 아니 옆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무릎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요, 팔꿈치는 곱게 피는 게 팔을 좋습니다. 펴야지 지금 이 자세가요. 어깨선하고 팔꿈치하고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제 몸에 무게를 실을 수가 있군요. 그래서 힘으로 하게 되면은 지쳐서 못 하기 때문에 자기의 체중을 최대한 실려서 최소 5cm에서 최대 6cm 깊이로 가슴 불이 들어오는군요. 시작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눌러야 되는 거예요? 예. 와, 이게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네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인공호흡 하려면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요. 팔꿈치 팔꿈치로 해서 머리를 뒤로 젖히십시오. 턱을 들어 올려주고요. 올리고 코를 이렇게 코를 막고요. 막고 코를 완전히 막으셔야 가슴이 올라옵니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좋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 손 씹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으로 보니까 여덟, 계속 아홉, 그 열, 공기가 올라가는 게 열하나, 보이네요, 뇌로.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혈액이 서른. 공급된다. 다시 머리를 뒤로 젖히고요. 턱을 들어주고 코를 막고 엄지척검지코에서 인공호흡을 2번 해줍니다. 너무 많이 불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1초에 한 번씩 가슴이 올라올 정도.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 저 이종범 작가가 현장에 있는 곳이라면 그분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겠네요. 근데 이게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확실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천지 차이. 그 요즘에는 사실 근데 사람들 중에서 이 입에다가 바람 부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인공호흡보다는 가슴 압박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심장이 지금 정지 상태에서 우리 심장에 있는 혈액이 온몸으로 내보내주고 온몸으로 내보내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장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갈수록 사실은 이 인공호흡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공호흡을 저렇게 하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심폐소생술 자체가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경향도 많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흉부 압박이기 때문에 그게 중단되는 시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소생술을 제공할 때는 아예 흉부 압박만 하라고 요즘은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나 궁금한 게요. 제세동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왜 그 심정지가 되면 그 의사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몇 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클리어 그거요. 클리어.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젤을 발라 가지고 그 구조자의 몸무게에 한 10에서 12kg 정도의 패드를 힘을 줘 가지고 충격을 주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패치를 이용해 가지고 붙여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알아서 그 좀 압박을 주는 거예요, 심장에. 자동제세동기가 고안된 이유는 워낙에 이제 부들부들 떠는 이 심실 해동 상태에서 유일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제세동인데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까지 오기엔 늦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딱 열면 바로 일반인들이 쉽게 하고 리듬도 분석을 기계가 다 알아서 하고 충격 주라 마라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열면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안이 된 충격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강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조금만 그 순간에 침착하고 본인이 배운 거를 발휘한다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강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오늘 두 분께서는 어떠셨어요?
문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네. 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또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또 대중들한테 알려나가고 함으로써 또 이런 응급의료 체계가 건강해지고 또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갈수록 대두되는 게 우리 건강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뇌 심혈관 질환이나 어떠한 질환들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붐을 일으켜서 홍보나 이런 효과, 미디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돼서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러한 주제로 했던 게 여러분들 같이 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D 프린터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4D 프린팅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은 이 인형이 번쩍하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현우 아나운서님이 네. 자기랑 똑같은 미니어처 하나 갖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만들 제 수 입으로 처음엔 얘기 못했어요. 그거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오우, 팬들 드려야죠. 아, 팬이요? 그럼요. 저랑 똑같은 미니어처 원하는 팬분들이 한 분도 없을까 봐요? 저는 갖고 싶진 않아요.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자, 오늘은 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봤던 가장 오래된 이 응급처치의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냥 떠올랐어요. 네, 제가 뭐요? 좋아하는 만화 중에서 네. 히스토리에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 그 만화는 알렉산더 대왕의 젊은 시절, 알렉산더 대왕의 서기관이 주인공인 굉장히 재미있는 만화예요. 거기 보면 기원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만화에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해서 물에 빠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를 소생시키는 그거예요? 장면이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예. 근데 그 당시가 기원전이었기 때문에 그 대철학자가 시대를 앞서 나가서 실제로 시행했던 그 소생술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마치 마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그 마법 같았던 일이 사실 지금 저희에게는 상식 중에 하나잖아요. 과거의 그 시절엔 마법 같은 일이지만 지금 네. 저희에겐 상식이죠. 하지만 그 상식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쓰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요. 네네. 만화가들이 가끔 작업을 할 때 외롭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의 만화가가 각자 자기 집에서 음성 채팅을 하면서 만화를 그린 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4사람의 동료 만화가가 만화를 그리다가 그중에 한 동료 여성 만화가가 쓰러지신 거예요. 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마감 중이었는데도 이 음성 채팅방에서 갑자기 그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로 예. 다른 동료 직감했군요, 작가가 세 분이. 집까지 쫓아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분의 동료를 구하게 되는 얘기를 들었죠. 예.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는 그렇게 마법 같은 기술을 우리가 상식처럼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찰 같은 것들, 어떤 관심이나 배려 같은 것들이 없으면 그 기술을 제대로 쓸 수 없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더 서글퍼집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잖아요. 네. 독거노인 얘기를 하셨는데 네. 혼자 사는 사회일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한 명이라도 같이 어떻게 해줘요. 누군가가 항상 네.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불어서 한 가지 더는 응급한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자신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 되면 배운 지식을 그대로 침착하게 응용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까지 깨달으면서 저희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